우선 시간이 되었으므로 저희 하천 재난 예방을 위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오늘 이번 세션에 사회를 맡게 된 대전세종연구원의 문충만입니다. 네, 저희 세션은 세 분의 발제자와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 그리고 한 분의 자장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전에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장으로 수고해 주실 대전대학교 배병욱 교수님이십니다. 네.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K와터 연구원 AI 연구센터의 김성원 센터장입니다. 네,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실 대전세종연구원 이재근 박사입니다. 세 번째 발제자이신 송영호 대전세종연구원 박사님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토론으로 저희 울산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윤영배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휴먼플래닛 황현동 이사님 오셨습니다. 또 대전세종연구원 이윤희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저희는 발제 세 분이 계시고요. 우선 첫 번째 발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스마트 물 관리와 물재해 예방을 위한 AI 기술의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K워터 연구원의 김성은 AI 연구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워터 연구원의 김성훈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첫 번째 발제는 이제 스마트 물 관리와 물재해 예방을 위한 AI 기술의 활용입니다. 사실 이번 세션이 하천 재난 예방을 위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인데, 저는 이제 첫 번째 발제자로 넣어주셨는데 저는 좀 스마트 쪽에 좀 강조를 해가지고 발표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폭이 넓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고요. 첫 번째 발표니까 기후변화,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리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3대 키워드를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제 기후 위기까지 우리가 다루고 있고요. 탄소 중립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2050년까지 UNFCC에서는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수립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NDC 기준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40%를 이제 문정부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올해 COP 27까지 있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인 스마트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르는 AI나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은 사실 이제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스마트 기술이 요즘은 뭐 엑셀 수준으로 간다는 그런 표현까지도 하고 있곤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물 문제에 관한 한은 여전히 임팩트가 크고, 그리고 빅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이지만은 여전히 홍수나 가뭄, 그리고 수질 문제와 같은 물 관련 재난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다양한 산업 생태계, 수자원, 상하수도, 그리고 뭐 생태 관리 등은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디지털과 관련된 잠재 시장 규모는 뭐 기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연간 이제 1,326조 원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측면에서는 성장률이 자칫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상하수도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것이 또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은 좀 정체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로 이제 밸브라든지 펌프라든지 그런 개대체가 좀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중심으로 산업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기업의 기술들이 사실 완전한 하이테크라기보다는 기존의 컨벤셔널한 기술에 조금 더 정체되어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산업의 발전, 디지털 산업의 발전에 약간 저해 요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유선 전화를 1억 명이 사용하는 데 걸렸던 시간이 75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HTTP로 된 월드 와이드 웹을 1억 명이 활용하게 되는 시기까지 7년이 걸렸는데요. 근데 페이스북 가입자는 4년이 걸렸고, 인스타그램의 가입자가 1억 명에 도달하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포켓몬고라고 저희 아이도 하는 게임이 있는데 요거는 1억 명 가입자를 달성하는데 한 1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75년에서 1개월까지는 이제 한 900배 정도의 시간이 되는데 이러한 디지털의 폭발적인 확산 속도는 사실 재난재해 관리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디지털적으로 가고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트너라는 ICT 컨설팅 업체입니다. 뭐 하이프사이클 같은 그런 기술에 진화되거나 소멸되는 그런 시기까지도 예측을 해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그런 컨설팅 기관인데 2022년 기술 전략에 보면 이제 AI나 디지털에 있어서도 공학적 신뢰라는 키워드와 그리고 구현 기술의 변화 그리고 성장을 가속화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를 가진 걸 보면 이미 디지털 자체가 AI 혹은 빅데이터, ICBM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술들이나 그 기술들이 이미 어느 정도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내재화시킬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학적 신뢰에서도 보시면 데이터를 패브릭한다, 그러니까 이제 직조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제너레이티브 AI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데이터를 아예 만들어내죠. 사람 사진이 있지 않아도 만들어내는 시기인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이쪽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전 세계 데이터가 뭐 무슨 제타바이트 수준 100제타바이트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게 10에 21승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 한 1% 정도는 생성적인 그러니까 만들어진 데이터라고 가공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율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아마 수년 내에는 한 10% 정도는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시전에 있어서도 약간 AI는 사실 보조적인 수단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탑 매니지먼트 수준의 디시전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주된 관점들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넘어가고 싶긴 한데 사실 그 물과 그리고 재해라기보다는 물 쪽인데요. 물과 AI에 대해서 사실 그 하수처리 쪽 활성 슬러지 공정에서 사실 최적화를 파라메타 있으면서 데이터와 AI를 많이 썼습니다. 이게 벌써 20년 전에 20년이 넘은 일이고요. 또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었으니까 착수가 된 시점은 1998년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재난에서의 uncertainty analysis, 결국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더 생성해가지고 관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싸워왔죠. 그래서 뭐 K워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해왔던 어떤 데이터 관점의 물 관리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뭐 강수량을 산정한다든가 베이지안 기법을 이용해서 그리고 동파를 예상을 해본다든가 그리고 수문량을 예상해 본다든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하천의 수질을 뉴럴넷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겠습니다. 뭐 좀 확대해서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좌측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각 금강이죠. 금강에서 수치 모형을 통한 하천의 수위 자료와 그 다음에 AI를 이용한 하천 수위 예측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사실 굉장히 피팅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BOD 같은 경우에는 실은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사실 0.5짜리도 R제곱 기준으로 0.5짜리도 있지만 0.8까지 피팅이 되기도 합니다. 예, 다시 이제 재해로 좀 넘어가게 되면 뭐 뒤에서 발제를 해주셔서 우리 대전 세종의 홍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겠지만은 지금의 기존의 물리적 해석 시스템을 과연 데이터나 디지털, 그 스마트한 기술로 좀 전환을 해가지고 어쨌든 좀 더 정확하거나 좀 더 정밀하거나 혹은 좀 더 빠르게 예보할 수 있거나 분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기속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보신 그림일 텐데요. 홍수 범람도하고 2022년 낙동강의 홍수 피해 지역 부산시 자료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낙동강의 본류가 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울산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네요. 부산 지역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홍수 범람도상에서는 외수 침수에 의한, 그러니까 범람에 의하거나 아니면 혹은 일부 내수 침수에 의한 파란색의 예상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범람 피해가 일어나는 부분은 본류 하천도 있고 실은 도심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결국은 내수 배제 불량이라든지 하는 이제 결국 내수 침수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걸 그때 분석한 이게 국회 자료인데요. 입법조사처 자료인데 아마 이 두 개 간의 빨간 침수구역과 파란 침수구역의 겹침 정도, 그러니까 오버랩이 얼마나 되냐 했을 때 한 20% 정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구글이 인도에서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AI 홍수 예보의 화면입니다. 여기 인도 글씨가 있는데요. 플러드를 얼럿을 하는데요. 실제로 수치 모형을 썼다기보다는 데이터 기반으로 강우 자료로부터 홍수량을 예측을 하고 홍수량을 가지고 하천 수위를 예측을 함으로써 이를 이제 구글 내 시스템에서 얼럿까지 띄워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구글 알파고가 한 5년 정도 바둑을 이제 5년 정도 됐었고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어떤 챌린지로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 부분이 업데이트됐다는 얘기는 좀 못 듣고 있습니다. 구글은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쇼잉을 하고 나면은 또 더 다른 섹시한 그런 내용으로 좀 옮겨가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AI 홍수 예보의 기술 적용 사례를 지금 울산연구원에서도 센터장님 오셨지만은 한번 요거는 내부적으로 좀 체크해 본 것이긴 합니다. 오늘 공개를 좀 드리는데요. 이제 대암교부터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까지 지나가서 이제 하구로 그 바다로 빠지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댐 원류 시에 하천의 수위를 한번 순수하게 데이터만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자. 뭐 이런 부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AI 기법들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자료, 그러니까 K워터와 환경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셋을 당시에는 한 20만 개 정도 가지고 수위 예측을 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이 부분만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일단 예측 목표를 3시간 미만, 10cm 미만 그리고 한 3시간에서 6시간을 한번 목표로 잡아봤어요. 순수하게 데이터로 현재 강우 상태라든지 댐 방류 상태만 가지고 하류부 쪽에 이제 수위를 예측을 해보자. 사실 뭐 하천 추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스킬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믿고 갔었고요. 보시면 이제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1시간 후의 예측입니다. 1시간 후의 예측은 사실 99.999 나옵니다. 사실 사람도 예측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자리에 홍수가 요만큼 가고 있는데 저기 한 10km 떨어진 데에 홍수가 도달하는 것은 사실은 뭐 홍수파가 3m/s 이런 식으로 하면 계산은 사실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걸 한 3시간 정도로 스팬을 늘렸을 때는 우리가 목표했던 거에 겨우 좀 닿고요. 또 수위국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6시간을 늘렸을 때가 문제인데요. 그때는 이제 오차가 좀 크게 발생을 하고 또 사실 지역 편차도 많이 나고 또 알고리즘 편차도 약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을 할 수, 보조적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정도의 피저빌리티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디지털 트윈에 대한 그 하천 그리고 유역에 대한 디지털 트윈은 결국 모니터링 측정 자료를 얼마나 잘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 기존의 방법 그리고 또 AI적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잘할 수 있느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나 컨트롤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적화를 이용해서 제어까지 사실은 가야 디지털 트윈인데 이런 디지털 트윈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딱 여기까지만 돼 있는 그러니까 3D 지형 정보를 갖추고 뭐 DEM이나 DTM을 갖추고 멋지게 만들어 줍니다.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시 자체를 아예 모델링을 했죠. 포인트 클라우드로 한 500억 개였나요? 제가 얼핏 들은 게 포인트가 그렇게 정도 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분석 시뮬레이션 하려고 그러면 결국 너무 무거워서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결국 그거 갖고 대피하거나 하는 그런 최적화 제어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환경부와 K워터 그리고 실은 이제 서울시 쪽의 얘기가 되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있었던 서울시의 집중호우로 도림천에서 이제 8명의 사망자가 나왔었고 그때 사실 많이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장표는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동작구의 최대 강우량이 4일간 577mm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1강우량은 한 380 정도.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시간 강우량이 141.5까지 찍혔거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온 데가 이제 서초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100mm 좀 언더가 됐었고 그러니까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수위 관측을 우량 관측을 한 게 이제 105년인가요? 110년 정도 됐으니까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이를 또 빈도 분석으로 환산을 해보면 동작구가 500년 빈도를 상회하고 서초구만 해도 100년 빈도는 이미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참에 말씀을 드릴 부분은 사실은 그런 도림천 유역 내에서
면적은 좀 까먹었습니다만 노림천 유역 내에서의 강우량 측정은 그럼 정확한가? 예. 윗상류 지역과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가 있는 신림천도 있죠. 그쪽하고 뭐 노림천 하류 쪽에 이번에 뭐 실제로 상습 침수가 나는 부분이 과연 강우량이 같을까? 그런 이슈도 여전히 좀 상존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도시 지역에서의 그 고밀도 관측망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지점 강우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면적 강우를 쓰긴 하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레이더 강우 자료를 쓰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고 최소한도 한 3시간에서 6시간까지는 레이더 지상에서 1.5km 이내에 있는 강우량을 레이더 강우로 측정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고 심지어는 그냥 모형 같은 거 없이 그냥 레이더 강우 자료만 가지고 단기 초단기 예보를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죠. 요즘은 뭐 사실 기상청만 들어가도 구름이 동에서 서에서 동으로 쭉 가는 걸 보면서 대충 우리 지역에 비가 언제 오겠다라는 거 다 감각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도림천 유역의 사례이긴 한데 저류조를 좀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사실은 대심도 터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외수 침수와 내수 침수를 결합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사실상 통합 모델이라는 거는 있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제 스윙 같은 모형을 많이 하시지만 연구원에서도 많이 하시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빨리 쓸 수 있느냐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미리 노모그래프 조견표를 다 만들어 놓고 하자는 건데 이런 부분이 유역이나 하천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 조견표를 만들어 놓고 대충이라기보다는 강우량과 강우 빈도 그리고 그 지속 기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홍수 도달 시간이라든지 최고수를 예측할 수 있지만 도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례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즘 컴퓨터 비전의 기술도 놀라우리만큼 발전을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제 AI 센터 그러니까 수자원인데 AI 센터를 맡고 있다 보니 CV 기술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게 뭐 한 달 지나면 알고리즘이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당황스럽기도 하고 실컷 짜놓고서는 또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긴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그 하천 내에다가 가상의 목자판을 그려가지고 이때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미 우리가 주요 지점에 홍수 예보를 하고 있지만은 좀 그 제3의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뭐 교각과 교각 사이의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수위를 실시간으로 CCTV 기반으로 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람이 되겠죠. 사람고 차량 그리고 뭐 배가 되겠습니다. 선박 등을 학습을 별도로 시켜가지고 이 물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침수됐다. 이런 식으로 경보를 해주는 기술들이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이나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 하천 재난에 수반되는 내용입니다. 요 역시도 사실은 컴퓨터 비전으로 많이 되고 있고 그냥 참고로 수치만 말씀드리면 이런 그 크랙이라든지 콘크리트의 그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그 정밀 안전 진단의 보조 수단을 쓰고 있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암 진단을 한다고 할 때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라이센스를 가진 의사가 내는 거지만 그 전까지 뭐 수만 장의 데이터를 의사가 혼자 다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제 AI 비전을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정확도가 이제 사람이 하면 이제 90%가 넘어가는데 이 지금 이런 그 촬영에 의해서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에서 하게 되면 한 0.7 정도까지 나오는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수장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결국 하천에서 취수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서 할 것이냐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쓰는 기법이 이제 먼저 군집화를 해서 수질의 상태를 결정을 하고 그 수질의 상태를 그룹화를 시킨 다음에 AI 예측을 하는 것이 거의 표준화된 기법으로 현재까지는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엔터가 혹시 눌러질까요? 영상이 포함된 자료인데 보시면
아니, 괜찮.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것도 혹시 영상이 들어갈까요? 안전을 위해서 아마 파워포인트가 아닌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제 컴퓨터 비전을 가지고 누수라든지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만든 지가 한 2년이 다 돼가니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했지만 사실 2022년 11월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그렇게 튀는 기술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쭉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이제 그 관 파손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누출이 일어났을 때를 잡아내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물은 아닌데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 펌프가 잘 안 보시는데 저희 연구원에 있는 그 실험동이거든요. 실험동에서 실은 누수가 나는 것처럼 뒤에서 사람이 물을 뿌려줬습니다. 그거를 학습을 시켜서 실제로 누출이 일어났을 때를 보시는 거고 여기도 한번 좀 눌러주시면 요즘은 이제 지금 이 빨간색으로 나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장갑을 끼지 않고 전기 설비를 만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왼쪽 아래를 좀 클릭을 해주시면 이 사람은 지금 장갑을 잘 끼고 있다. 문을 열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세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재난안전 관리의 핵심 포인트로 컴퓨터 비전이 쓰이고 있다라는 뭐 예시가 되겠습니다. 뭐 또한 이제 우리가 그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위성 자료라든지 드론 자료를 가지고 대청댐이라든지 녹조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 녹조를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식생 지수를 가지고 여기가 지금 그 건강한지 않은 나무인지를 판단하듯이 저희가 그 밴드별로, 그러니까 그 멀티 스펙트럴 센서를 가지고 RGB 값이라든지 그 적외선 값 이런 것들을 다 실제 하천에서 저희가 실제로 하천에서 물을 떠다가 녹조를 재고요. 그거랑 매핑을 함으로써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리고 또 광대역적으로 수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분광 영상값, 그러니까 그 위성이라든지 드론에 나온 자료하고 실제 녹조 예측값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좀 피팅이 잘 안 됐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뉴럴넷이라든지 인공지능 기법을 써서 좀 더 정확하게 맞춰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것도 이제 재난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면 동파 이슈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제로 동파 센서가 들어오는 부분은 한 지자체에 한 20여 개밖에 되지 않는데 기타 인근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비슷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바깥 기온이 얼마일 때 함내 온도, 계량기 함내 온도 수도 미터는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터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수요 예측에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동안 그 물수요 예측을 할 때 있어서 쓰는 방법은 주로 이제 LPCD를 중심으로 많이 하게 돼 있고 회기를 쓰게 되는데 요즘은 한번 머신러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물리적인 변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 변수 그리고 사회적 변수를 모조리 넣어가지고 물수요 예측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비드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인구수는 증가를 했는데 특정 지자체에서 물수요는 감소하는 그런 LPCD로는 설명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트렌드 분석에 있어서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하이퍼클로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용량의 언어 모델을 GPT-3라는 이제 국외 모델이 있고 오픈 AI에서 만든 거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언어 모델이 거의 99%는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기업 혹은 카카오 같은 기업에서 언어 모델을 한국화,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우리 정책 연구 부분이라든지 보고서 분석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재해 관리 그리고 기술 관리를 위해서는 결국은 쭉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떨어지는 퍼포먼스를 잡기 위한 데이터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역량도 강화를 해야 지속적으로 스마트한 기술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기술 적용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페이퍼를 낸 게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김성훈 박사님께서 지금 우리 환경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는 재난 관리에 대해서도 AI나 그런 것을 관련을 해서 많이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요새 관점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하천을 관리하는데 유행이 있나 봐요. 전에는 우선적으로는 물을 사용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대해서 관리, 치수를 했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 제가 많이 했던 건데 물의 수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인기가 없었나 보네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태적으로도 많이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다시 이제 침수나 재난에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있어지면서 이런 스마트 관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대전에 대한 현황을 많이 살펴봤거든요. 현황을 많이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관심 있는 건 많은데 그것을 스마트 관리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정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대전에서 이제 국지적으로 이렇게 크게 재난이나 그런 것을 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많은 자료가 있기도 했을 텐데 국지적으로 작은 하천이라든지 소하천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고 대전시의 현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스마트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으면 좋았겠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대전시 하천이 이런데요. 오염에 관리되는 하천 수질이죠. 관리되는 것이 이제 하수 처리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98%가 넘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98명은 오수를 썼으면은 하수 처리장에 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정도로 대전시 같은 경우는 그쪽 관리를 잘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서 하천 관리에 대한 관리 대상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세개 대전은 갑천, 유동천, 대전천에 대해서 많은 관리를 해왔는데 그것은 이제 많이 관리가 되어 왔죠. 이제 하수 관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질이라든지 그쪽에 유입되는 빗점 오염원 관리가 많이 있었는데 대전시에 그 세 하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115개의 하천이 있는데 3개 하천만 관리를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전에 있는 가장 큰 갑천만 하더라도 그 지류가 너무 많아요. 그 지류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은 갑천이 깨끗해질 수가 없겠죠. 그건 물도 마찬가지고 뭐 침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데이터가 아니면 관리를 한 지금까지 이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리 안 되는데 다른 스마트 관리라든지 그런 것에 발전을 할 수가 뭐 이제 또다시 이제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제는 기존 이수 치수 외에 이제 유량이라든지 수질 수생태계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될까 그런 말도 좀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수분해의 중요성이 이제 요새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는 다음과 같이 지금까지는 수질에 관련해서 1977년 위생처리장, 분류처리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하우처리장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곳보다 대전시가 많이 노력을 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전시 맨 제일 하류거든요. 하류에서 BOD, TP죠. TP에 대한 수질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전 하수처장을 신설을 하고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개선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뭐 고도 처리도 하고
자원다 오수서해장 3차 처리도 하고 하수관거 사업 그러면서 큰 진전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스마트 관리를 위한 어떤 근거로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수질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수지에선 되어 있지만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목초교를 보시면 아시는 분들 무척 많죠. 지금 무척해도 하천에 대해서 대전서는 그래도 주요 관리 하천이기 때문에 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이게 이름이 중앙 데파트인가요? 그리고 옛날에 대전천 위에 있는 백화점이었죠. 이게 지금으로서는 대지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하천 위에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이때 수해가 났던 게 여기 교각이 많이 있어서 물이 잘 통수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관리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3대 하천에서는 좀 많이 어떤 개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기본 정도니까는 대전시 중앙에서 많이 하천이 천천히 흐르고 있다. 그리고 외곽적으로는 경사도가 심해서 좀 산지형 하천이 있다는 대전시 하천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 총 115개 하천이 있고요. 북하하천 넷, 이건 금강 포함해서 대전시 3대 하천은 갑천, 유동천, 대전천을 말을 하는 거고요. 지방하천, 이곳은 우리 대전광역시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소하천, 5개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소하천에 대해서 지금 관리 계획을 수립한 데가 몇 년 전에 대덕구에서 한두 개의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지방하천은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죠. 그런데 이게 하천 연장이 그래도 가장 길어요. 다른 것보다 유용 면적도 넓겠고요. 그런데 이 소하천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아직까지는 문제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2년 전부터 하천 지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빼고 하천만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천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하천들이 지도 이제 정확한 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백자등천이 있고 한옥골천이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이 자료가 한옥골천이 상류는 상류 지점을 여기다 제시를 하고 하류 지점은 백자등천이 하류 지점에 대해서 입력을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대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울산시, 서울시, 부산시 다 이런 경우 무척 허다할 거거든요.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관리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도 우선은 내년까지 대전시에 있는 모든 115개 하천이 기본 정보는 다 완료를 하려고 생각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한번 둘러보면은 문제가 어떤 쪽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천 유역이라든지 유동천 유역, 대전천 유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해봤고요. 지금 크게 몇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갑천, 유동천, 대전천이 있는데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상 문제가 있으니까 갑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갑천에 대해서 본류, 제1지류, 제2지류, 제3지류에 대해서 길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우선 갑천 유역에 대해서는 유수 개통이 어떻게 됐는지 시점이나 종점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미 다 완료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 지류들이 모여서 결국은 갑천에 갑천이 다 지류로서 합해지는 거죠. 결국 갑천 유역은 갑천 지류의 유역의 합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천 지류 모두가 갑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천 5-1지점, 5지점, 4지점, 3지점, 2지점, 그럼 밑에 1지점까지 있는데 수질 변화가 있어요. 밑에 상류에서 하류로 가면서 수질이 보통은 나빠지죠. 갑천 1지점에서 갑천 파란색이 1지점, 그리고 갑천 6이 하류에 맨 하류에 6지점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보라색이죠. 보라색, 그리고 초록색, 노란색이 좀 위에 위치했다고 보면 돼요. 이것은 대전시 하류,
특히 대전 하수처리장보다 더 하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2001년부터 보이겠는데 그 대전시는 무척 개선이 무척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2005년 정도부터 전국에 수질오염 총량제가 수립이 되면서 전국이 많이 수질 개선이 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래도 수질오염 총량제 때문에 많이 개선된 지역이 대전이라고 보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BOD가 9 정도 있다가 지금은 평균 3 정도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무척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데이터로 축적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어떤 사업이 들어갔느냐 나중에 또 어떤 소하천 자료까지 입력을 한다면은 어느 쪽에서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곳을 개선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갑천의 수질 개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는 이제 T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BOD보다 TP 개선이 무척 훨씬 더 좋게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수질오염 총량제 하면서 한 2005년부터 나올 수 있는 그래프예요. 이제 BOD 같은 경우는 구봉천이라고 본다면은 이 상류전 대전시가 이 시내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데라고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도안 신도시가 시작되는 곳. 그러면서 구봉천부터 이제 도심이 들어오면서 수질이 조금씩 나빠지죠. 그리고 진전천, 그리고 유성천, 그리고 유등천 있으면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지금 옛날에는 이거는 BOD가 무척 한 10년 전보다는 다른 스타일을 보이는데 대전 하수처리장이 들어가면서 확 수질이 높아졌었어요. 근데 요새는 대전 하수처리장이 합류되면서 수질이 개선되는 형태를 보이죠. 이거는 대전 하수처리장 배출수가 유출수가 너무 깨끗해요. 지금 평균 한 2 정도, 2mg/L 정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오히려 대전 하수처리장 유출수가 들어가면서 갑천 수질을 개선시키는 그런 정도를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물질마다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질소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하수처리장 유출수보다 지금 갑천 수질이 낮기 때문에 대전 하수처리장이 유출수가 보이면서 한 배 정도로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적정 수질이 어떻게 될지는 다양하게 수립을 해야 되지만은 이런 것을 보면서 갑천이라든지 금강을 어떻게 더 개선해야 될지라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스마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지금 불명오염원이 있죠. 불명오염원이 있으면서 이런 물고기들이 있고 하지만은 이런 행태도 있거든요. 여기 친수 행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가 우리 대전시에서는 가장 큰 목표이거든요. 목적이고 그래서 오염 물질들을 찾아서 없애고 근데 이것을 스마트 관리로서 적용할 수 있느냐가 아직까지는 저희도 많이 데이터가 없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다니고 있어요. 현장을 다니고 그리고 어떤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것을 이제 스마트 관리를 어떻게 이어갈까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가 앞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 많죠. 시장 폐사하고 이것도 제가 직접 찍은 건데 물고기들이 엄청 많고 퇴적된 물질도 많고 이것이 퇴적 물질들이 많을 때도 있고 큰 강수가 있어서 휩쓸려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특히 지금 이 지점이죠. 갑천 가동보가 있는데 갑천 가동보 전후로서 수질 변화가 무척 크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불명오염원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서 관리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또 침수가 있었죠. 정림동 침수가 있었고 만년도도 이런 쪽이 있었고 지금 여기는 전민동 일대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AI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불확성질이 너무 많죠.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학습을 하지 못하면은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어떤 빗물이 유통이 잘 되지 않게 해서 일어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도 많이 관심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죠. 우리 갑천 가동보 바로 상류인데요. 어떤 모습이 좋을까?
그런데 정작 보기에는 이게 좋은데 여기선 수질이 이상하고 냄새도 나고 녹조도 끼고 하지만 보기는 안 좋지만 그래도 자연형이고 이런 것도 이제 밑에 있는 가동보가 있는데 가동보를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이런 것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은 이렇게도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자연형 물도 많으면서 근데 자연형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스마트 관리로서 나중에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하천을 이제 조금 볼 텐데요. 그 중에 이제 갑천에 있는 대상 중에 대전시 115개 하천 중에 갑천 지류를 좀 보여드릴 텐데 다 하기에는 시간이 그러니까 상류 하나, 중류 하나, 하류 하나씩만 보여드릴게요. 세골천인데 갑천이 최상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하는데 상류의 모습이 어떻고 중류, 하류 이제 그러면서 치수가 잘 되고 있는지, 수질은 어떤지, 하상 바닥은 어떤지, 침전은 되고 있는지, 오염물질들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없어서 간략식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 유출은 이제 5점 만점 중에 4점이다. 폐정물은 뭐 아주 깨끗해서 이제는 5점이다. 뭐 영농 폐기물 별로 없다. 이거 마을호수나 축산배수, 공장폐수에 대해서는 없으니까는 4.6점이라고 냈어요. 이건 무척 좋은 평가거든요. 제가 본 중에는 한 4점 정도가 중간이라고 되는데.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야생동물 서식지로서 이제는 보통적으로 그렇게 특이한 야생동물은 없어요. 생물상은 없는데 그런 곳에서도 보고 수질이나 유량, 뭐 치수적으로 괜찮은지, 경관이나 레크레이션 사람들이 활용하기 좋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이런 것이 아마 복합된다면은 나중에 소하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기본적으로 돼야지 세골천이 소하천 관리 계획을 하는데 적합한가 안 한가라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쌓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 어떤 각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먹일 때 이게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갑천시 상류역은 상류역은 다 그래요. 경사가 더 높아서 어떤 산 위에는 경사도가 높고 산지 하천 그리고 농업 하천이 영향이 있고 그리고 두개천이라고 한다면은 계룡시 근처인데 어떤 이런 특성, 금곡천, 매노천 특성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진잠천은 지금 도안 신도시가 있는 곳이죠. 도안 신도시를 가로지는 곳으로서 이제 굉장히 위역이 넓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평가를 했고요. 보시는 것 같이 하주에 가면은 워낙 많은 비점 오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뿌였습니다. 그런 면으로서 진잠천이 우리 3대 하천도 있지만 그 외에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 하천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동천인데요. 하류에 이것은 특색이 있는데 대덕 산업단지가 있고 그리고 위에 자운대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가기가 좀 접근하기가 힘들고 관리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보시면 언제나 좀 탁해요. 탁해서 우리가 모르는 오염물질들이 많다라는 것을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천에서는 상류역, 중류역, 하류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상류역은 사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래도 안전한 편이고 중류역은 어떤 비점 오염원에 대한 관리, 하류역은 법동천과 같이 진짜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하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지금 지리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류역, 중류역, 하류역에 대해서 이제 생태계라든지 용수의 사용 그리고 수질에 대해서 나타냈으니까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분야 그리고 수질 분야, 유량 분야에 대해서도 어떤 요약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건 시간 관계로 좀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요새 화용성 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 하천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모든 소하천이라든지 하천을 평가를 겪어서 사람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접근해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하천 정비 기본 계획,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겪어야 될 것 같고요. 시수는 그래도 우선은 잘 돼 있지만은 대전시 같은 경우는 하천 제방 같은 건 잘 돼 있지만 오히려 호안 밖에서 관리를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계획을 좀 활성화하자. 그리고 그 내용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소하천 인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저쪽 관평천이죠. 그쪽에서는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소하천 관리에 있어서 행정이 많이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또 관련 조례나 규정, 소하천 관리를 웬만하면은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면은 결국은 나온다는 게 대전천 우리 대전 시민들은 갑천이나 유동천을 보고 있거든요. 대전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된다면은 대전시 모든 전체의 하천이 좀 깨끗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주제는 세종시 물복지 향상을 위한 스마트 물관리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주제인 세션 자체가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인데 앞서 발표해 주신 김성원 박사님이 스마트적인 요소 중에서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다면 저는 세종시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기한을 두고 행해야 될 것들을 위주로 그 중에서 정책 과제를 위주로 수행했던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목차로 순서로 정의를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세종시에서 교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보시는 그림처럼 물순환에 대한 변화 왜곡을 상당히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오른쪽 그림처럼 녹색의 숨은 상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역에 대해서 물이 지체 저류 함양할 수 있다는 공간이 이제는 도시화로 변하면서 그 물이 단기간에 하천으로 집중되면서 혹은 저지대로 집중되면서 각종 재해로 발현되는 문제를 바로잡고 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물복지에 대한 개념은 간단한 의미에서 모든 국민 시민들이 공평하게 물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물 재해라는 것들은 가뭄재해나 혹은 하천재해, 내수재해가 있고 수질적으로는 나아가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그 역할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K워터에서 나왔던 물복지와 관련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최한주 박사님께서 수행을 하셨고 거기서 제안하는 그 물복지의 개념은 형평성, 보시는 그림처럼 안정성, 건강성 이 세 가지가 모두 공통적으로 같은 척도가 발현되어야만 물복지가 도달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이 생태 환경과 건강한 물 공급 서비스 그리고 안심하게 물을 이용하면서 그 물로부터 재해로부터 안전성을 보장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린 과거에 그 수도에 대한 보급률이 상당히 떨어졌을 때 물에 대한 인권이 중요시되었다면 2000년도 초반에 페놀에 대한 사건이라든지 기후에 대한 위기가 발전되면서 이제는 사대에 대한 물 안보의 개념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확대가 되었고 조금 비속어를 쓰면 우리는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물복지, 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받기 위해서 물복지라는 개념들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보고서에서 물복지를 척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혹은 그린 인덱스라는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PSR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아래에 아주 여러 개 나와 있는 26개의 지표를 가지고 세계 여러 유수의 국가의 수도들을 가지고 대표 지표들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이 지표들을 가지고 세종시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지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앞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형평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수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앞서 한 1년 정도 동안 세종시의 형평성을 담당하는 상하수도과와 진행했던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안정성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담당하는 치수방재과와 했던 정책 내용들 그리고 건강성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와 제가 했던 그 세 가지의 정책까지 보고서들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세종시가 물과 관련된 어떠한 복지 혹은 물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정하고 그 가치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으면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발표를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도시에서도 물순환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조례도 있지만 그 조례 모두에 물순환에 대한 회복 목표가 없습니다. 행복도시에 대한 그림을 보면 과거에 세종시 불투수 면적 현황이 10.4% 정도였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보시기에도 회색으로 빼곡히 도시가 차 있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물순환 회복이라고 했을 때 보통 4기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1, 2기 같은 경우에는 유역이 아직 좀 깨끗하고 건전하다고 상단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를 주장한다면 3, 4기, 광주, 부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부분 불투수 면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사후 대책적 관리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한 25% 정확하게 경계선상에서 아슬아슬하게 건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사전 예방적, 특히 행복도시는 사후 대책적, 그리고 그 외에 기성시가지는 사전 예방적을 같이 주장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논밭 전답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투수 면적을 따져보니 거의 한 22% 정도 이상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급수 계획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세종시에 대한 급수 계획도이고 2040년도까지 대전시가 계약이 되어 있는 구역도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일부 지역의 광주와 천안에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공급받고 있고, 대부분 인구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신탄지와 월평을 통해서 상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구 소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방상수도의 급수 계약 경수가 굉장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이죠. 여기서 좀 잘 살펴보면 앞서 말씀하셨던 전국에 대한 상수도 보급률 현황은 거의 100%에 육박을 하였습니다. 어느 시도에 가서 어디에 가도 꼭 물을 틀면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세종의 경우에는 좀 떨어지는 97.9%입니다. 거의 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2.1%를 세종시 인구 40만에 곱해보면 아직도 8,500명 정도는 깨끗한 상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지요. 유술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은 유술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에서 따져보면 결국 유술은 물을 도는, 깨끗한 물을 정수한 처리 비용을 사서 공급하는데 그 물이 도달하지 못하는 비용이죠. 말 그대로 땅속에 버려지는 세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세종시는 약 6.6%에 대한 유술이 기록되고 있다. 이거는 결국 신규 도시이긴 하지만 건망에 대한 정비와 스마트 거리를 통해서 유술을 제고를 하고 그에 대한 수도요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생활수도요금인데요. 사실 오른쪽은 대전시이고 왼쪽은 세종시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의 차이가 사실 나지 않아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만들어서 그걸 시민들에게 파는 대전시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2%라면 나머지 8%는 결국은 대전시에서 남는 지방 국고채에서 메꿔주는 역할로 가져가고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 막대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차이가 나타나는 건 그만큼 공급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시에서 그 공급량만큼 공급에 대한 파는 수요만큼 그 20%를 계속적으로 세금을 메꿔줘야 하는 현실인 것이죠. 수도에 대한 인력 자체가 사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의 12.1배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도 관련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 혹은 조직이나 처우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다. 사실 이들에 대한 처우나 보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지수입니다. 스마트 물관리적인, 특히 하천재해와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가뭄재해와 하천재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가뭄이라는 것은 기상학적으로, 수문학적으로, 사회경제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음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의 가뭄지수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올해 6월자를 기준으로 세종시 혹은 포함해서 전국에 대한 가뭄지수를 산정한 것인데요. 사실 저는 비슷한 R&D 연구를 하고 있지만 대전시와 세종시가 색깔이 계속 달라야 되는지 사실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수도를 대전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그 값 자체가 다르다라는 건지, 혹은 물론 지형적인 가뭄지수에 대해서 충남 서부권 같은 경우에 가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색깔이 변화가는 과정들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SPI 가뭄지수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됐다. 결국 수도에 대한 안정성, 특히 대전도 포함되지만 대청호에 대한 안정성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 지수를 가지고 오른쪽 그림처럼 가뭄에 대한 가뭄 사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홍수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과거 자료를 가지고 연 최대치 기회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 가뭄은 완벽하게 반대입니다. 연 최소치 기회를 추정을 해가지고 가뭄의 횟수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세종시의 기준 평균 강우량은 1206mm입니다. 이 수치를 만들어낸 이유는 티셀 모양을 했을 때 세종은 대전과 청주나 공주의 삼각망을 가지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전에 대한 강수량을 추정해내는 것들이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연 최소치 계열을 가지고 왼쪽에 보시는 그림을 가지고
국가가무센터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 통해서 만들어 보면 세종에 대해서 9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10건 이상의 14건 정도의 가뭄이 발생했었고 한 번 발생할 때 249mm 정도가 비가 부족해서 그리고 비가 한 번 발생했을 때 재현 기간은 한 번 발생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재현 기간은 10.8년에 한 번씩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세종시도 그렇고 다른 시도도 찾아보지만 자연재난 중에서도 하천재 특히 홍수에 대한 인력을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 인력수는 항상 2명에서 3명 이상이 되는데 가뭄에 대해서 담당 인력수는 거의 없습니다. 세종시도 1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물관리 분야에 대한 가뭄에 대한 취약성들을 함께 고민해 보면 세종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니 가뭄에 대한 수질적인 취약성 등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물론 치수에 대한 취약성도 상당히 낮지만 전반적으로 용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고 특히 전혀 고민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마을 상수도나 농업용수로 할당되어 있는 지하수에 대한 고민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풍수의 피해액인데요. 사실 상당히 피해액적으로는 그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풍수에 대한 발생 현황이 대부분 호우 문제에서 발생을 하였고 일반적으로 다 시도 대비 피해액이 피해 금액을 가지고 크다 적다 하는 것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18억이라는 큰 피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할 것들은 여기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실제 재해가 발생했던 지역인데요. 행복도시를 제외하고는 이 조치원, 읍, 조천 유역에 이 오른쪽 보시는 그림처럼 이 파란색 선이 조천인데요. 이 하천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 같은 경우에는 좌측으로만 그림을 표현하였는데 하천 좌측이 세종시 안에 있는 조치원이고요. 우측은 충북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특정 하천 유역 종합 치수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세우자 혹은 국가하천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좀 올려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 사실 이건 동영상인데 이제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 이 지역에는 매년 비만 오면 상수 침수 지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하수도 정비 중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도에서 지원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엑스피즘을 가지고 여러 방제 성능 목표에서도 침수 문제가 발생하는 당위성을 결과로 제출을 해서 금년도에 광역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하수정비 중점 정비 사업이 채택이 됐고 약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야기하는 것들은 기초지자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특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문제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그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제공하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종시의 베스펌프장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베스펌프장이라는 건 설계 변도가 3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종시 4개의 베스펌프장 중에 3곳이 방금 말씀드렸던 조천 유역 안에 1km 안에 모두 밀집되어 있고 이 세 지역 모두 30년 빈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스펌프장에 대한 설계 빈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수지의 용량을 넓히거나 베스펌프장의 펌프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계략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자체적으로 추산을 해봤을 때 100억 원 이상 들더라고요. 300억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기존의 베스펌프장에 대한 운영률을 동적으로 바꿔가면서 그걸 가변적으로 조기 가동할 수 있는 운영률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을 세종시에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세종시 홍수경보 시스템 운영 현황이지만 정확하게는 환경부 홍수통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위관측소이죠. 일반적으로 하도에 대한 홍수 예경보는 점과 선으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점은 수위관측소를 의미하고 선은 대표 그 점 인근에 있는 하도만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는 이렇게 조치원 지역에서 침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최근에 이 조치원 지역에 대한 한 26개소 이상의 배수문들을 설치를 했고 그 배수문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배수문에 대한 정확한 운영 기준 자체를 또 만들어야지만 그 정확한 운영 기준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 베스펌프장에 대한 배수문에 대한 운영 기준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당하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검토에 대한 5가지 운영률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플루드 노모그래프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플루드 노모그래프는 일반 특정 단면에 대해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대표를 만들어주고 이 수위에 대해서 하천에 대한 혹은 강우량에 대해서 수위 유량 곡선을 만들어줘서
실질적으로 그 수위에 대한 수위가 도달했을 때 일반적으로 배수문에 대한 운영룰을 만들어주는 것을 하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별로 시스템이 자동적 이제는 사람이 모든 26개의 배수문을 닫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면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풀스노멀을 만들어서 그 강우량에 대해서 가변적인 강우량에 따라서 유역의 유출 응답 속도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수위 유량에 따른 전반적인 배수문에 대한 가동 운영 기준을 만들어서 현재 그 시스템에 DB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남한을 기준으로 했을 때 7개의 대형 강우 레이더가 남쪽 모두 내리고 쏘보면서 격자바위 크게 한 1km/s 1km 정도 흔히 말하는 뜰채를 보면 1km/s 1km의 그 격자망을 가지고 위험 정보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1km/s 1km는 사실 너무 넓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돌발항수센터와 협업을 해서 이제 7개의 대형 강우 레이더 말고 7개의 소형 강우 레이더를 설치 사업을 시작을 했고 와주신 울산에도 설치를 했고 이제 대전, 세종, 청주에도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의 황석환 박사님 통해서 이 소형 강우 레이더를 실질적으로 지자체 단에서 운영하는 노력을 연구를 함께 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도록 그 격자망의 크기가 1km였다면 이제는 250m 안으로 좁아들기 때문에 앞서 김성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디지털 트윈의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좁은 공간적인 위험도를 표출해내는 것들, 그 공간적인 위험 중에 물재해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고 세종시에서는 실제 강수에 대한 예측을 3시간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들, 그 홍수를 가지고 특정 위험에 대한 하천과 특정 위험에 대한 내수지의 위험지구를 함께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병합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알림을 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연구를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기초적인 건데요. 사실 홍수량에 따라서 제방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원료 높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천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 조천 같은 경우에는 하류로 갈수록 600cms, 상류로는 200cms 정도의 홍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조천은 기본적으로 0.8에서 1m 이상의 제방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 제방에 대한 확보 안정성을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하류로 갈수록 이렇게 녹색보다 빨간색이 높기 때문에 안전한 부분인데 상류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역전되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하면서 스마트적인 내용은 기술적인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기초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예산의 적절한 집행입니다. 그 적절한 예산이 스마트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어느 구간 먼저 보수가 되어야 하냐에 대한 것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보시는 이 역전 현상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하도에 대한 혹은 제방에 대한 보강 계획을 수립을 하는 위치를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수질오염인데요. 사실 이거 수질오염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에서 의뢰를 했던 과제 중에 미호천, 미호강으로 승격이 되었는데 미호강이 다음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여러 8개의 지자체를 흘러서 세종에 꽂히고 있습니다. 이 하천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금강에 있는 여러 하천들 중에 가장 더럽다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하천 특히 이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수질에 대해서 크게 가장 문제가 되는 3요소는 결국 강우시 미처리 하수량, 이걸 보통 생활하수로 표현을 하고 비정 오염 같은 경우는 농축산 폐수로 정리를 하고 특정 오염은 산업폐수로 정리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고 이건 금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특정 오염주류 중점 사업에 대해서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8월 8일날 침수 문제가 발생했던 당시 특보 현황인데요. 그리고 오늘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아래 지방에 있는 동북 주암대는 이제 저수율이 30%가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뭄이 해결되지 않았다에 대한 문제, 물순환이나 물에 대한 공급에 대한 문제가 필요하고 연 강수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RCP 4.5나 8.5에 따라서 20mm 이상 증가할 위험이 있다. 그와 함께 연평균 기온이 증가하면 그 수자원량, 구존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뭄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제항하고자 하는 기후에 안전하고 물 이용에 대한 합리성이 보장되면서 유역의 자연성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공존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시와 논의 중인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할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과연 지역별로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지역별 수자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세종시 지역에 갖고 있는 수자원 총량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직접 이용량 따져보니 비가 내렸을 때 실질적으로 그 비를 이용하는 양은 8.7%밖에 되지 않고 간접 이용량이 대부분인데 이 물을 어떻게 하면 가두고 쓸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세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로컬푸드입니다. 로컬푸드를 제가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그림처럼 이 여러 가지 지역, 세종시 인근에 있는 지역을 가지고 그 여러 싱싱장터를 통해서 시민들이 먹는 먹거리를 공급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구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용수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기에도 굉장히 녹색의 남조르 독수가 문제가 있고, 사실 따져보면 이 남조르 독수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물값을 받지 않는 물값을 받지 않는 게 마을 상수라든지 농업용수 지하수는 물값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따져보면 이걸 가지고 작물을 키워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먹고 있는 셈인 것이죠. 근데 이걸 따져보면 최근에 이러한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 남조르 독소를 가지고 했던 연구들이 막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살펴보면 이 남조르 독소를 먹으면 실질적으로 체내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계속 쌓여서 암을 유발한다는 여러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연하게 쓰고 있는 공공재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확대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패스트와 같은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서 계속 고민해야 되는 개발과 보존에 대한 이념과 대립, 그리고 한정적인 물에 대한 사용과 물 부족, 특히 인근 지자체와 물 부족에 대한 분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서 이걸 고민할 때가 됐고,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없는 게 물산업이 없습니다. 물산업에 대한 것들도 고민할 때가 됐고,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용 가능한 자원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들이 현재 저와 세종시가 노력하고 있는 주요 의제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저기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그 정책 엑스포 포럼에 이렇게 발표자하고 또 토론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방청객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심식 사시고 발표 듣고 좀 졸리실 텐데 우리 좀 이렇게 콤팩트 있게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오늘 회의 우리 세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우리 1시간 동안 쭉 같이 다 공부 새로운 AI의 그런 경향이라든가, 또 현재 우리 대전시 도심 하천의 그런 현황, 그리고 또 우리 특별시 세종시의 그런 물 문제, 또 가뭄 대책 등등, 그리고 앞으로 세종시의 신생 특별시 세종시의 그런 또 물 분야, 물 산업, 물 분야 모든 이슈들의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또 같이 쭉 듣고 또 세 분의 우리 지역에 또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그런 전문가 분을 모셨는데, 오늘 저희가 들었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같이 이야기 지정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지정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이거 이름 순으로 지정하는데 이름이 앞에 있을 때 보니까 항상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되신 분이 먼저 이렇게 마이크 스위치 켜시고 토론하시고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지정하고요. 이름 순으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울산연구원에서 온 윤영배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도 한 20여 년 연구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전 세종 정책 엑스포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이런 정책적 개발에 대한 논의의 장 이런 게 없어서 상당히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 분의 발표 잘 들었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대전 세종을 위한 내용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세 분의 발표를 듣고 제가 느낀 점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김성훈 K워터 이제 박사님께서 하신 이 이제 AI 기술과 관련된 건데요. 일단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활용되고 있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저 이런 게 항상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스마트 기술, AI 기술, 그래서 뭐 디지털 트윈 그리고 뭐 플랫폼 이러는데 용어들 생소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느냐.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소개해 주시는 형태로 발표를 해주셨고 아마 그런 것 중심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술이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뭐 재난의 영역에서는 이게 예측이 좀 더 고도화되고 예측이 고도화돼서 실제로 재난을 일찍 예측하고 이 예측된 내용을 바탕으로 뭐 피난을 가든 빠르게 대비 대응을 하든 하는 그런 형태로까지 AI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정리가 되고 이렇게 발표가 된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연구자로서 활용하기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이제 수자원공사 K워터 중심으로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이 실제로 지역에 내려오게 되면은 거의 정보 전달 형태의 활용,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책 결정권자에게 보고되는 자료의 그냥 베이스가 되는 형태,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의 기술로 활용이 되지, 그 기술로 인해서 정책 결정권자가 빠르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형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물론 이제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각 지역마다 뭐 스마트 센터 무슨 센터 하면서 지역별로 뭔가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구축한 센터가 이런 최신의 기술들, 최첨단으로 개발되고 있는 이런 어떤 결과들을 그 센터에서 반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K워터 혹은 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혹은 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진짜로 이제 통합적인 어떤 플랫폼 하에서 지역들이 이 통합 플랫폼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런 내 지역의 정보가 한꺼번에 내 지역이 원하는 형태의 어떤 결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까지 궁극적으로 발전을 해야 지역에서 이렇게 개발된 이런 최신의 기술들이 정보의 제공의 형태가 아니라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런 부분까지도 K워터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 개발하시고 이 기술 개발이 실제로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재근 박사님 발표하신 거 제가 진짜 너무나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천과 관련된 데이터가 의외로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발견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울산에서 대전에 지금 115개 하천이 있다고 하셨어요. 국가 하천 4개소, 그 다음에 지방 하천 26개소, 소하천 85개소. 저희 울산에는 국가 하천, 지방 하천 합쳐서 102개 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 몇 개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할 만큼 많습니다. 근데 작년에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소하천이라고 하는 게 그 관리 주체가 구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울주군과 중구가 한꺼번에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발주했고 거기서 하나의 하천에 대해서 두 지자체가 한꺼번에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이 발주가 됐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딱 그 소하천이 울주군과 중구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경계에 있었는데 두 소하천의 이름이 달라요.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이름과 중구에서 관리하는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까지 엑셀 데이터에 엑셀로 저희가 하천 정보를 관리를 하니까 지류별로 엑셀 데이터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하천처럼 등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이번에
한꺼번에 발주가 되면서 이 두 하천이 같은 하천이라는 거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이렇게까지 하천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이 하천과 관련된 데이터의 관리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 지역에서 하천 기본 계획을 하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든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든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서 가장 빠르게 좀 준비되어야 할 것들, 지역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은 하천이 어차피 유역 단위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역 단위로 하천이 검토되지 않는다라는 거. 하천 기본 계획은 국가 하천이냐, 지방 하천이냐, 소하천이냐에 따라서 국가 하천 따로 계획하고 지방 하천도 붙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때그때 연차가 도래한 하천들 지역 내에서 저희 102개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구군별로 관리하건 시에서 전체를 관리하건 한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10개의 하천, 지방 하천을 한꺼번에 하천 기본계획 발주를 내는데 붙어있는 하천들이 아닙니다. 한 개 유역 내에 있는 하천도 아니고 막 떨어져 있는 하천들을 한꺼번에 발주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역 단위 관리가 안 됩니다. 전부 다 떨어져 있는 하천들 다 따로 관리하고 이 하천들의 그 기준도 그 각각의 하천 기본 계획을 할 때 그 기본 계획을 하는 그 엔지니어사가 몇 년 빈도로 여기가 적합하겠다 해서 그 심의위원들 동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다 넘어가는 그 유역 단위가 아니라 그때그때 선택되는 형태의 하천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제가 계속 울산에서 계속해서 하천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때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천 유역별로 국가 하천 지금 대전에 4개 하천이 있으니까 국가 하천별로 유역 내 하천을 국가 하천 그 위에 지방 하천 소하천을 모으게 된다라고 하면 유역별 관리를 한꺼번에 마스터 플랜을 하나 수립하고 그러면 이 유역 전체에 대한 내용이 한꺼번에 검토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통합된 형태의 유역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다시 하천 기본 계획에서 각각에서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좀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하천과 관련된 것들을 유역 단위로 관리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천 기본 계획은 유역 단위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전에서도 조금 저는 울산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유역 단위 마스터 플랜을 좀 수립해둘 필요가 있다. 기초 데이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법정 계획이 아니고 그게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한 목소리를 좀 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송영우 박사님 발표인데요. 물복지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면서 계속 세종시하고 대전시 비교하시고 세종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종시가 세종시가 여기 행복도시인가요? 지금 새로 이제 만들어진 이 구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발전해 나가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세종시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 도시, 개발되어 가는 도시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거를 대전하고 비교해서 꼭 세종이 급하게 뭔가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조바심 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전이라는 도시는 지금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이것들을 다 준비해온 도시인데 침수 문제라든가 상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굳이 비교해서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조바심 내실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연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송영우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들이 체계가 엄청나게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세종시가 대전시를 따라가는 게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 복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국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보편적인 물 복지와 관련된 정책 연구 위주로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물 복지 안에 안정성 문제 이거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는 게 맞지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유엔이 항상 하는 말이죠. 어느 분야에서나 뭐 no one left behind 아니면 뭐 living no one behind 뭐 어떤 말이든 간에 뒤에 아무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모든 국민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아주 보편적인 형태의 이게 정책이 개발이 되는데 이거를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계층에 좀 집중을 하게 되면은 아마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이 조금 더 조금 타겟팅이 돼서 조금 더 세부적인 형태의 정책이 개발이 되고 그 정책을 바탕으로 한 사업도 발굴이 가능할 것이고 그 사업들이 아마 예산을 이렇게 땡겨오는데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연구를 체계를 갖추셨으니까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로 이게 지금 해놓으신 연구들을 조금 더 세분화하시면 확실히 더 나은 세종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유, 저 윤영애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 뭐 다 끝나고 짧게 답변하는 걸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그 황현동 박사님 네.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먼 플래닛의 황현동입니다. 제가 저도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도 이제 AI 쪽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물환경 정책 쪽도 와서 금강 쪽에서 대전 쪽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저도 몰랐던 부분, 그다음 제가 부족했던 부분 많이 공부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스마트 물 관리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AI 쪽에서 말씀해 주셨고, 대전 시내에 있는 하천의 현황 부분, 저도 이제 그 위에 대략적으로 큰 그림은 아는데 소하천까지는 이제 박사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재근 박사 말씀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또 그 송영호 박사님 말씀하신 세종시의 물복지 쪽에서 이제 물 수요, 그다음에 가뭄, 홍수에 대해서도 각각의 한 꼭지씩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씩 제 의견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김성훈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스마트 물 관리하고 물질 AI 활용 기술 쪽 관련해가지고 아까 그 발표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범용 기술이다, 어떤 기술이지만 계속해서 발빠르게 변하고 있다.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뭐 AI 쪽에서 사업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한 달이면 진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로직 같은 경우도 지금 막 굉장히 최신 기술을 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뭐 한 달 지나면 또 새로운 기술이 또 업데이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쫓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범용 기술이지만 빠른 전환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이 제일 안전 쪽이라 그러면 수위나 유량 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기상 조건이나 그러면 시간적 단위라든지 분단위 자료라든지 자료가 조금 그나마 있지만 환경 쪽 수질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자료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AI 분석 자체, 스마트 물 관리를 이용한 AI 분석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지금부터라도 좀 이거를 대비해서 데이터를 쌓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물환경 측정망 운영 같은 경우가 뭐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수위하고 유량하고 또 별개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측정망 운영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비정오염 운영 측정망 같은 경우는 유량하고 수질 자체를 뭐 시간 단위로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정망 자료 구축 자체가 먼저 빨리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스마트 물 관리에 따른 스마트 물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홍수 예측 시스템 같은 경우도 아까 뭐 물복지 그 송영호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거에서 지금 세종시에서 홍수 물 관리 시스템에서 그 현재 여기서 물 관리에서
예측되는 거는 대국민 문자 공개나 뭐 그런 것까지 다 되는 거죠. 예, 이런 것이 그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지역적, 국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지성 강화가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하는 게 뭐 어떤 유원지라든지 그런 거를 1km 단위로 하면은 분명히 없을 거고요. 국지적인 유원지에서 만약에 집중 호우가 예상이 된다면은 그런 예측 시스템, AI 시스템에서 예측 시스템, 그 다음에 예측해서 그런 미리 뭐 1시간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1시간 예측이면 90% 이상 정확도를 갖고 있다면은 1시간이면은 거기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주민들이 피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현재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대국민 서비스까지 연계되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하천 관리 변화 관점에서 그 이재근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에서 지금 저도 이게 지금 대전시에 자료가 없다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천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조사한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저는 장기적으로 활용했을 때는 꼭 DB와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사된 자료가 거의 이제 뭐 텍스트화로 되어 있고 그런데 대전시에도 이런 자료를 DB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없는 걸로 아직까지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해서 그 조사된 자료를 이하천에서 어떤 그 클라우드 서버나 뭐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아예 구축을 해놓는다면은 추기 쪽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동보 관련해서도 저희도 지금 가동보 가설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 가동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재해와 친수 활동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재 저도 대전시의 입장에서 좀 들어보면 이제 가동보를 활용을 해서 친수 활동을 굉장히 키울 생각이시더라고요. 앞에 이제 신세계백화점 생기고 해서 생겨서 그런 것 따진다면은 진정한 뭐 그 안에 자동 측정 시스템 그 다음에 가동보를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가동보 같은 경우가 도령 가동보가 2009년도에 지어진 거니까요. 한 13년 지났는데 그 내고년이라는 걸 무시하고 좀 더 스마트하게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측정 자료, 수질 측정 자료가 공식으로 해서 그걸 연계돼서 그 다음에 강우 기상 자료와 연계된 자동 운용 시스템으로 좀 운영을 되지 않나. 그래야지 이제 거기가 맨날 뭐 스컴 뜬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재해 예방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데이터 부족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모델링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데이터 부족의 해소를 위해서 수질 물리 모형에 대한 예측 결과와 그 다음에 AI 시스템 연계라는 거를 계속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대전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어디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부족을 뭐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재료로 해서 그 데이터를 물리 모형으로 해서 데이터를 많이 생성을 하고 다양한 조건을 생성을 하고 그걸 이용한 AI 분석,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한 해석, 그 다음에 대응 이런 시스템이 뭐 단기간에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물복지 관련해서 지금 송양호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저도 이제 물수요 관리 부분, 그 물 가뭄 관리 부분, 그 굉장히 다 공유하고 저는 이제 가장 그 궁금했던 게 세종시에서 홍수 관리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 굉장히 뭐 잘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저도 깜짝 놀라서 그래서 지금 향후 방향성도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같이 맡고 대전시에도 같이 운영을 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좀 맡았던 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디지털 공공 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신청 기관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광역지자체 아니면 그 국가 기관만 할 수 있는데 그 8개 공모 사업을 해서 그 148억이죠. 그래서 약 한 기관당 한 20억 규모로 하니까 이게 신청 기간이 뭐 8월달 아직 12월 9일까지거든요. 12월 9일까지인데 대전시나 뭐 그다음에 이게 AI 서비스, 그다음에 대국민 서비스, 재난 재해 그런 쪽으로 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버를 구축하고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요 공모 사업을 대전시나 세종시나 현재 홍수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대전시의 홍수관리 시스템 아니면은 세종시 홍수관리 시스템 그쪽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하는 것도 실제 사업화 방안이니까요. 그래서 20억 정도 규모로 예산을 지원받고 거기다 더 향후를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 직접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현장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해서 아주
적절한 그런 뭐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윤희 박사님, 우리 대세서영연구원의 마스코트라고 할까요? 이윤희 박사님 마지막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 세 분의 발표 너무 흥미롭고 또 재미있게 들었고요. 일단 뭐 김성훈 센터장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셨던 그런 AI 기술이나 다른 뭐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이제 이재근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소하청 관리 관련해서 이제 DB가 없어서 이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DB가 또 잘 구축이 돼야 이제 스마트 기술도 적용이 잘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인상 깊었고요. 사실 저도 이제 세종시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세종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던 저희 같은 연구실의 이제 송량호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세종시의 이제 물관리 여건 자체가 그렇게 사실 좀 좋은 편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세종시 이제 북쪽이 이제 경사도가 굉장히 높고 또 남동 쪽으로는 산림 지역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강우가 이제 발생이 되었을 때 단시간에 이제 하천으로 다 모두 유출이 되는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지하수 보존량이라 이런 것들도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여건이 좀 좋지 않고, 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30년까지 이제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화가 이제 점점 더 이루어지면서 불투수 면적이 점점 더 증가하는 그런 좀 사회적인 그리고 또 도시적인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좀 물관리 여건은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종 시민의 이런 물복지 향상과 그리고 물가치를 좀 폭넓게 충족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과제이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이제 물복지 지표에 따라서 형평성, 안정성, 건강성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너무 딱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또 더욱이 이제 좀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또 과제들을 이렇게 수행을 해 가시면서 세종시의 이제 물관리 관련된 이런 방향들을 좀 설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 발표해 주신 내용에 저는 진짜 첨언에 해당하는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금강유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이제 금강 본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발표 자료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과 청주, 천안을 통해서 용수를 이제 공급을 받고 있고, 또 전부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외부 유입량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좀 빗물이나 하수 제2용수 같은 자원에 대해서는 관내 제2용률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실정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세종시가 이런 본류 의존도에 대한 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물이용 체계 개선이나 그리고 뭐 가용 수자원에 대한 확보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기후 변화를 사실 이제 피해갈 수 없는데 이제 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가뭄에 대해서 세종시가 취약성이 굉장히 좀 높게 다른 부분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이제 피해 저감 대책 방안 이런 것들이 좀 향후에는 같이 마련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세종시가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CCTV를 통해서 이런 자동 수위계를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에 이제 배수장이나 배수 펌프장이나 배수문 등에 대한 이제 시설들을 원격으로 가동하는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런 치수 시설물들에 대한 이제 원격 조정만 좀 가능한 수준이고, 현재는 이제 앞서 이제 김성훈 센터장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그런 홍수위나 홍수량 예측 뭐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구축되어 있는 이런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도화해서 이런 뭐 범람원에 대한 주민 대피와 관련된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좀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물순환 목표제 이행 기반 마련 부분이에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세종시가 이제 수자원 총량 대비해서 이제 인구 이제 38만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해봤을 때, 이거를 이제 그 물 스트레스 수준을 보면 1인당 한 1,500톤 정도가 이제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제 자료 주신 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세종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량 외부에서 이제 용수를 공급을 받고 있고, 또 지하수 이용량도 전국 대비했을 때 조금 높은 편이에요. 지하수 이용량 자체도. 그래서 이런 수자원 부족량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발표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이런 세종시의 물순환 건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세종시가 이제 물 재이용 촉진 뭐 관련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조례에 사실 물순환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순환과 관련된 조례를 뭐 제정을 하든, 그래서 제정을 통해서 이런 물순환 목표치를 같이 좀 제시를 해주든, 아니면 기존에 이제 있는 물 재이용 관리 관련 조례에 이거를 좀 내용을 담아서 개정을 하든, 뭐 이런 조금 제도적인 것도 좀 갖춰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빗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가 이제 재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이런 빗물 이용에 대한 좀 세부적인 대책량, 목표량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설정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 이를 위한 좀 전반적인 조사 연구부터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희 박사님 세종시를 위한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저기 이제 시간이 우리가 뭐좀 쫓기고 하니까 그 세 분 발표자들께서 세세하게 이렇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다들 뭐 전문가로서 잘 아실 거니까. 근데 발표자들의 그런 답을 안 듣고 그냥 가면은 스스럼실 것 같아서 딱 3분 이내로 이 시간으로 짧게 핵심적인 것만 앞으로 어떻게 뭐 하고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발표 순서대로 답변 간단히. 예, 너무 좋은 코멘트들 정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예, 특히 이제 울산연구원의 명배 센터장님께서 많은 신랄한 비판과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하면서 제가 하천 타켓이라는 걸 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뭐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저희가 가진 여러 가지 트라이하고 있는 기술들을 한번 소개를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전달에 조금 아쉬움도 있고 하는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AI나 디지털에서 아까 잠깐 설명은 드렸지만은 결국은 자료를 얼마나 잘 수집할 거냐, 얼마나 분석을 잘 할 거냐, 그걸 갖고 어떻게 피드백을 잘 줄 거냐라는 체계가 디지털 트윈이 될 것이고, 오늘 이제 AI에 좀 집중을 한 것은 AI를 이제 툴로서 씀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홍수해보다 그러면 사실 리드 타임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가뭄이나 또한 이제 뭐 기상 예측이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자료를 고밀화할 수 있을 거냐. 뭐 기존에도 뭐 티셋망을 쓰고 우리가 등무심도를 그리고 다 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레이더가 나오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확보된 데이터, 레이더가 만능은 아닙니다. 아까 뭐 3시간, 6시간 정도 레이더로 가자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한계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빅데이터가 지금 점점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이 시기에 모든 걸 한번 트라이를 해보자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황 이사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수질 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예를 구체적인 얘기를 좀 자제를 해야 되긴 하지만, 아까 송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주화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뭄이잖아요. 저수율 30%고요. 거기 이제 뭐 망간 용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망간은 지금 습식으로 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퍼다가 재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전기전도라든지 수심 수위라든지
일반적인 수치를 가지고 매핑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러다 한 번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한번 그 빈 구멍을 채워보느냐 하는 게 모델링일 때도 있고 모니터링 기술의 발전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홍수 쪽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 좀 쓰기 싫은 키워드인데 4대강 사업이라는 걸 했었고 그때 저희가 연구를 했던 게 뭐냐면 간문을 그러니까 모의 수문을 얼마나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느냐. 그때 이제 뭐 뉴럴네트 쓰고 뭐도 하고 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반쪽짜리입니다. 왜? 지자체 배수통문하고 농공이 관리하는 배수문은 어떻게 관리할 건데 그 데이터는 없는 상태에서 일단 하천 자료하고 운영 자료만 가지고 자동화를 시도를 했거든요. 그건 이제 반쪽짜리인 거죠. 그리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 홍수재 관리 시스템은 지자체 지역별로 수문을 자동화 운영하는 지능형 시스템이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또 AI 홍수 예보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AI 홍수 예보의 기본은 사실은 대하천이 아니라 사실은 지방하천부터 중소하천까지 하자는 거거든요. 그걸 아마 지금까지는 국가하천이 39개소 그리고 지방하천이 11개소에서 50개 지점에서 아마 그 환경부에서 200개 이상으로 예보 지점을 확대를 할 텐데 그때 아마 AI가 쓰일 것이고 그걸 이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더 드릴 말씀은 또 나중에 우리 플로어에서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이 정도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한번 다시 시간이 짧게 아쉽네요. 좋습니다. 박사하고 자 우리 이재건 박사님 예.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세요. 스마트 관리에 있어서 진짜 황현동 이사님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갑천 가동부가 있어요. 가동부가 있는데 사람마다 요구가 달라요. 꽉 차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자연형으로 보면은 그때는 모래만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은 좀 더 상류처럼 풀도 나고 자연형 하천이 되는데 그래도 그 한강처럼 물이 차 있는 게 좀 대도시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의점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막막한 상황에서 거기서 수질도 계속 측정을 하고 수위도 측정을 하고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수상 레포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비 많이 올 때는 그거에 맞춰서 가동보도 내리고 어느 때부터 이제는 올려도 되고 어느 때는 수질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는 자동으로 내리고 또 올리고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은 대전에서는 그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김성 박사님 옆에 있으니까는 도와주실 것도 같고 이사님이 있으니까 도와줄 것 같고 잘 오신 것 같아요, 다들. 네, 이상입니다. 예. 자 우리 송 박사님. 예. 네, 제가 어딜 발표를 가도 항상 마지막이어서 항상 시간에 쫓기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 5분. 그래서 충분히 또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공자 입장에서 전공을 논할 수 있는 자리에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윤영교 박사님, 황현동 박사님, 이윤희 박사님 모두 비판적이라는 시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좀 고견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말 공감되는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 사실 아까 그 윤영교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에서도 조치원을 많이 얘기했는데 세종시가 또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 9세 미만 65세 이상이라는 사회 취약계층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조치원 지역에 살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한 좀 개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나 좀 정정할 거는 이제 제가 대전시와 비교했던 상수도에 대한 부분만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물을 다 받아오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농담 삼아서 세종시가 좀 아쉬운 게 도시계획상에서 작은 정수장이라도 하나 놨으면 좀 어떨까라는 사실 그렇게 되면 좀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물을 끌려다닐 필요가 없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하나 했었고요. 마침 또 어제 케이워터 연구원의 최유현 박사님을 만났는데 케이워터에서 분산형 물 처리 공급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한번 던져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김성훈 박사님 이야기도 사실 아까 발표에서 재미있게 봤던 건 아까 그 사회적 취약층과 연계해서 보면 사실 구글이나 알리바바에서 사실 그런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근데 그게 취지가 사실은 방글라데시나 인도에서 20억 명 이상의 그 하천 주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로 발견이 됐고, 근데 그 시스템이 왜 진행하게 됐냐를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정보라는 것들이 국가에서 제공되는 게 상당히 방대하고 거시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시적인 공간에 대한 위험도를 제공하는 데 사실 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아까 이제 윤영배 박사님 말을 정리를 해보면 정책 결정권자들의 관점이나 하천에 대한 방류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되고요. 사실은 뭘 고민해야 되냐고 하면 여러 가지 예측도 중요하지만 이 하천, 특히 뭐 금강 같은 경우에도 하천 방류로 인해서 그 하천 주변지에 대한 비상대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조정할 때가 됐습니다. 그 예측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때가 됐고요. 황현동 박사님 지자체 시스템 만들고 있는 것들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다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다 뜯어보면 최첨단 수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최첨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수동을 좀 개량하고자 하기 위해서 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편인데요. 좀 어떤 지자체는 정말 처참하다고 할 정도로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기적으로 알림하고 디지털 공공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은희 박사님 말씀하셨던 세 가지 중에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제가 두 가지만 다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전라남북도가 지금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전라남북도에서 그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다시 돌아가시면 사실 우리가 경상남북도, 충청도까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효광수가 오려면 아직 적어도 4-5개월 다시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과연 이 정도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돌아가셔서 각 지자체에서 이 위기의식을 좀 고취시켜서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하는 그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하나는 그 제일 재미있었던 부분은 소하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소하천에 대한 DB는 있습니다. NDMS에 있는데요. 제가 중소하천 홍수예경보 사업을 하면서 모든 DB를 만져본 경우인데 정말 처참했다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국가하천이랑 지방하천이 한 3,900개 정도 되는데 매년 소하천 개수가 좀 다릅니다. 26,000개, 25,000개, 23,000개 떨어졌다가 또 24,000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왜 떨어지면 말씀하신 정확한 것처럼 어디는 물이 안 흐르는 것 같으니까 공사해버려서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중복에 대한 문제가 이게 그 대전만 하더라도 논산 지나갈 때, 금산 지나갈 때 이게 언덕을 보통 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윗뜸천, 중뜸천, 아랫뜸천이 또 저 윗동네는 또 아랫뜸천이 윗뜸천 이런 경우 복잡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 대한 DB를 NDMS에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특정 하천에 대한 것들,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발표도 잘하셨지만 답변도 참 잘하십니다. 뭐 지금 방청객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이제 제가 뭐 이제 마무리하는 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세 분의 발표자, 세 분의 또 토론자 이제 주제하고 또 토론을 들었을 때 상당히 우리 오늘 모신 6분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 특히 대전세종연구원 또 울산연구원 K워터 그리고 또 우리 휴먼 플래닛이라는 우리 지역의 그런 실력 있는 기업체에서 오신 전문가들이 이렇게 활발하고 또 이 적극적인 전공적인 지식을 교류하면서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분야, 우리 전공 분야가 앞으로 잘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저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자장으로 불러주신 주최 측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했고요. 우리 이런 네트워크를 계속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가와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전문가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감사합니다.